네,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만은 뭐 한반도 주변의 국제 정치도 급물살을 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만에 그 한반도 통일에 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이 제가 그 항상 강조하지만은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의 노력만 가지고서는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국제 정치적 조건이 통일을 향해서 우호적인 조건이 성립이 될 때, 그때 이제 통일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는 국제정치학은 그 국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그것이 국제정치학의 기본적인 목적인데, 지금 제가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의 국력에 관한 논의가 우리가 그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에 제대로 그 편승을 잘 하고 있는지, 지금 그 이 세계의 추세, 학자들이 말하는 추세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좀 의심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상당 부분이 중국이 앞으로도 상당히 막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 번째 주제는 제가 약간 좀 제목을 이상하게 이제 붙이려고 그러는데, 21세기 아시아의 1위 강대국은 일본이다, 중국이 아니라 라는 그 피터 자이안이 그 최근에 쓴 책을 제가 오늘 그 중에서 차부터 5장이 일본에 관한 장인데 별로 길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온 얘기가 하도 그 독특하고 재미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첫 번째 주제 말씀드릴 텐데, 우리나라 그 통일 문제는 뭐 북한하고 한국이 하나가 되는 것이 통일이죠. 그리고 통일의 기본은 여러분 그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통일이 된 이 나라의 이름은 무엇일까? 통일이 된 이 나라의 이름은 무엇일까? 한반도에 나라가 하나 생기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이거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 이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나라 통일된 이후에 이 나라에는 대한민국이 존재하든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존재한다. 그게 바로 이제 현실적이고 세계 역사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별로 이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가 통일을 하고 싶어하고, 북한이 원하는 통일은 통일된 이 한반도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 나라 이름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통일된 이 나라의 이름이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뭐 북한이 12일 만에 또 미사일을 쐈는데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두 발을 또 발사했다. 3월 21일 날 아침의 일입니다. 조금 보면 애처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아마 북한이 지금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쏘더라도 세상이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막 그냥 눈에 보이듯이 쭉쭉 가라앉고 그러는데, 북한이 이렇게 신호를 보낸 것은 무언가 나를 봐달라는 그런 신호일 텐데 누구도 봐주지 않는 이런 일이 됐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선천이라는 평안북도 지역에서 쏴서 그 미사일이 동해바다에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육지로 날아갔습니다. 육지. 북한이 때로는 육지에서 쏘는 미사일이 바다까지 못 가고 어느 마을에 떨어진 적도 뭐 있었는데, 저거는 조금 좀 위험을 각오하고 하는 그런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합동참모본부가 뭐 평상처럼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그 미사일 발사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뭐 항상 나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 이번에는 북한에서 또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그 반응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 특이한 상황은, 제가 이제 북한 뉴스를 볼 때 그 자주 참고하는 신문이 데일리 NK라는 아주 북한에 관해서 그 많은 그 휴민트 소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문사인데, 데일리 NK 3월 23일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포사격 훈련을 하는데 김정은이도 마스크를 안 썼고, 그리고 북한의 장군들이 전부 마스크를 전부 다 쓰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이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사령관 한마디에 마스크 벗은 군 간부들 해가지고 김정은이 한 말이, 장수들은 비루스를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고 그랬냐면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 장수들이 비루스가 무서워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겠느냐라면서 군부대부터 앞장서서 강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다그쳤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좀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군인 한 사람, 여기 딱 장군들인데 이 장군 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나라가 얼마나 그 투자도 하고 뭐 이렇게 노력을 했을 텐데, 저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튼튼한 것이 전쟁하는데 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장군들이 비루스가 뭐가 무섭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일상적인 그 상식의 궤를 벗어나는 그런 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일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은이 뭐 여러분 사진 보시겠습니다만 이건 동해바다 쪽 사진입니다. 그 해안포 발사하는데 거기서 김정은은 마스크를 안 꼈지만은 그 옆에 있는 장군들이 다 마스크를 쓴 사진이 나왔는데, 이 마스크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은 건강의 문제고 질병의 문제지 이것이 군이 용감하냐 용감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공식 발표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뭐 확진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뭐 죽은 사람도 없는 거로 돼 있는데, 뭐 우리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은 데일리 NK에서는 한 200명 정도가 3월 6일자로 이미, 그러니까 벌써 한 20일 전쯤 되는데, 북한군에서 지난 1월부터 2월 말까지 코로나 감염으로 의심되는 사망자가 200여 명에 달한다는 내부 집계를 내고 이를 중앙에 보고했다고 보도한 바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몇백 명 죽었다라고 이미 보도를 했는데, 북한에서는 이 데이터가 지금 뭐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는 완전히 그 깝깝한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월 15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4월 15일은 북한에서는 제일 큰 명절입니다. 그런데 4월 15일 날 대규모 시가 행진한다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그 대신에 당 창건일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은 지금부터 이제 한 6개월 남았죠. 10월 11일 맞아서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할 거다 하는 뉴스가 이제 바로 또 뭐 엊그제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앞으로도 몇 달 후의 얘기인데, 4월 15일이 김일성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태양절이라고 말하는 가장 큰 북한 최고의 국경일인데, 그날은 뭐 뭘 한다는 얘기가 없고, 한참 뒤인 10월 10일, 금년 2020년 10월 10일이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되는 그 날인데, 그때는 최대 규모 열병식을 할 거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자주 얘기했지만은 10월 10일까지 북한 정부가 건강하게 남아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큰 물음표를 갖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기사, 요거는 그 최근에 오늘 제가 한반도 통일의 국제정치적인 조건을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그 동기를 제공한 그런 기사인데, 서울경제신문 3월 24일자입니다. 우리나라 이 통일교육원이라는 그 교육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 주로 그 연구기관보다는 교육기관인데, 거기에서 대학생들이 볼 수 있는 시중 판매용 책을 금년 연말에 발간할 계획으로, 여기서 이제 이 전체 입장이 한반도의 통일이 국제정치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라는 뭐 그런 책의 내용이, 이제 그런 책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이 책을 만드는 그 집필진들한테 뭐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 내용이, 그 제목을 읽겠습니다. 세계 경찰 포기한 미국, 신형대국 중국, 거기에 관해서 이렇게 글을 써달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거기에 이제 자본주의 위기, 3차 대전 직전 뭐 등등 이런 설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 기사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반도 평화 통일 철학을 교육하기 위한 시중 판명 서적을 준비하는 가운데, 집필자에게 미국의 세계 경찰 포기, 중국의 신형 대국 관계 등의 내용을 연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이 세계 경찰을 포기했다. 그리고 중국이 신형 대국 관계, 나 이거 뭔지 잘 모르겠는데,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패권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사이 세계 질서의 균열이 일어났고, 중국이 미국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뭐 이 책은 이제 연구 누가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결과가 뭐 금년 말쯤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뭐라고 뭐 비판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지 않은 상태니까. 그런데 이 기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책 연구 주제에는 현 세계 정치 경제 상황을
자본주의 위기,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사회, 1차 세계대전 발발 전과 유사한 상황, 3차 세계대전이냐 평화로운 도약이냐의 갈림길이라고 진단하는 부분도 있어 정부의 국제정세 판단과 교육용 서적으로서 적합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뭐 기자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제 기사를 쓴 겁니다. 예, 미국이 세계 경찰을 하더라도 욕먹고 포기해도 욕먹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견해가 두 가지로 갈리는데, 미국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패권 역할을 할 때 그거를 제국주의라고 막 욕을 합니다. 왜 자기 나라나 챙기지 왜 세계 문제에다 간섭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미국에 미국 우선주의의 대통령이 나오니까 패권 경찰을 포기했다고 또 이제 시비를 걸어요. 예. 미국이 경찰을 뭐 포기했다, 포기 안 했다는 거, 예. 그 얘기를 오늘 앞부분에서도 하고 뒷부분에서도 할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제 질서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서는 미국식 질서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제일 센 나라가 자기식 질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가 제공한 질서가 있어요. 그건 로마의 평화죠. 팍스 브리타니카, 영국이 세계에서 제일 셀 때는 또 영국의 질서가 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근데 미국이 더 이상 나 팍스 아메리카나 하기 싫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미국이 만든 질서를 미국이 계속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세계 경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은 이제 경찰을 포기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왜 하는지, 왜 했는지, 왜 안 하는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경찰을 포기하고 패권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 의사가 없다. 뭐 하여간 이 내용이 저는 뭐 구체적으로 뭐를 써달라고 부탁하는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또 어느 학자가 쓸지도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지금 국제 정치가 돌아가는 그거를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그 분석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 국제 질서가 뭔지를 잠깐 얘기하기 위해서 뭐 그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920년에는 세계의 나라가 50개가 있었습니다. 1920년이면은 지금부터 딱 100년 전이에요. 근데 2020년에는 200개가 넘습니다. 200개 이상의 나라가 있다. 그 나라의 숫자가 4배가 늘었는데, 이렇게 나라가 4배가 늘었다는 것은 국제 질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질서가 있으면 국가들이 잘 죽질 않습니다. 질서가 없으면 국가들이 막 죽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질서를 쭉 유지하다가 갑자기 질서를 유지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나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내가 영어 그 책에서 읽은 건데, 질서가 있었기에 나라가 있었는데 그 질서가 없어진다면 many of these countries will fade away. 지금 200개 나라 중에서 상당 부분의 국가가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 떼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 떼면은 그래도 한국은 당당한 나라로 살아남을까? 모릅니다. 그 미국이 손 떼면은 대만은 나라로서 살아남을까? 미국이 손을 완전히 떼면은 필리핀은 나라로서 살아남을까? 그리고 베트남은 뭐 이제 베트남은 또 열심히 싸우겠죠. 그 성질 있는 나라니까. 그리고 미국이 완전히 유럽에서 손 떼면은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는 살아남을까?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책, 오늘은 책을 좀 많이 이렇게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책은 뭐 작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The Jungle Grows Back. 미국이 질서를 만들었는데, 미국이 이제 그 질서를 유지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이 저자는 국제 질서는 정상이 아닙니다. 국제 무질서가 더 정상입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국제 질서를 이 사람은 정글이라고, 로버트 케이건이라고 아주 유명한 학자죠. 정글이라고 봤는데, 미국이 국제 질서를 정원처럼 유지해 왔는데, 그 정원에서 나쁜 풀이 자라면 가서 미국이 잘라주고, 잡초가 나면 뽑아주고, 여기서 뭐 넝쿨이라든가 잡초는 그러니까 불량 국가들입니다. 깡패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세계 질서를 잡아줘가지고 국가들이 이제 그냥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미국이 안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요새 미국이 경찰 국가를 안 하려고 그런다 하는 말은 전체 맥락에서 틀리는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좀 길게 소개할 책인데, Disunited Nations,
국가들이 지금 유나이트가 하지 않고 지금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들이 전부 다 자기 혼자 하는 겁니다. 연결돼서 질서를 만들지 않고 그래서 지금 세계의 질서가 이제 없어지고 있는데 질서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국가들이 경계선이 그대 잘 유지되는 겁니다. 국가 경계선이 잘 유지된다는 것은 옆 나라가 와서 땅 뺏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질서가 있는 곳에서는 식량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질서가 없는 곳에서는 세계에 그 뭐 배고픈 나라가 많으니까 쌀 많으면서 힘없는 나라는 그 쌀 뺏기는 거죠. 그래서 안정된 식량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지탱 가능한 인구 구조. 그러니까 국제 질서가 있는 곳에서 인구가 적당하게 잘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구는 뭐 제일 필요한 게 에너지죠. 국제 질서가 있는 곳에서는 에너지원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도 가능한데 그 질서가 깨지면은 이런 것들이 다 엉망이 되고 그래서 지금 세계에 그 100년 전보다 나라의 숫자가 4배나 됐는데 이 4배가 됐지만은 질서가 없어지면은 나라들이 많이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자기가 만들었던 질서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로버트 케이간이라는 이 학자는 아주 그 비유를 참 아주 좋은 비유를 잘하는 그 학자인데 지금 미국이 질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질서를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종원선 노릇을 안 하겠다는 세우려면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이제 나온 거 뭐 여러 번 우리가 그 읽었었지만은 다시 한번 복습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딘 애치슨이라는 6.25 때 미국의 국무장관이죠.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세계는 규칙도 심판도 없으며 착한 아이들에게 상도 주지 않는 국제적인 정글이다. 세계는 규칙도 심판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심판을 안 하려고 해서 세계가 문제가 생긴다. 뭐 이거 많은 얘기죠. 이 같은 세상에서 허약함, 우유부단함은 치명적인 일이다. 실수에 대한 자연의 판결은 죽음이다. 바로 이제 그 어떤 정원사가 없는 곳에서 꽃들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으면은 농쿨에 의해서 죽게 돼 있습니다. 잡초에서 죽죠. 국가 안보는 정글의 힘에 대처할 수 있는 더 큰 힘으로 유지될 수 있다. 정글의 힘에 대처할 수 있는 더 큰 힘이 보통 나라들은 없죠. 보통 나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그 일을 보통 맡아주는데 그동안 미국이 그 일을 맡았을 때 얼마나 욕을 많이 했습니까? 네가 뭔데 그 일을 해? 그리고 미국이 그 일하면은 전부 제국주의라고도 욕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 일을 지금 하기 싫어하니까 네가 안 하면 어떡하니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질서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이제 그 2부에서 이 책의 그 피터 자이언이 말한 그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책은 정말 놀라운 얘기를 많이 쓰고 있고 나는 이 책을 뭐 적극 지지하는 나의 그 국제정치 이론은 그리고 나의 분석은 피터 자이언을 아주 적극 지지합니다. 피터 자이언하고 같은데 이 사람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오늘 지금 금방 인용한 서울경제신문에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세계의 챔피언이에요. 이것이 우리 국민의 일반 상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세상을 끌어갈 나라지. 그 미국은 포기하려고 그러고 중국은 신형 대국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하면은 중국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터 자이언이 분석한 거예요. 아까 그 질서가 유지되면은 이 네 가지가 잘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토가 잘 보존이 되고 안정된 식량 공급이 가능하고 그리고 인구 구조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에너지원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질서가 있는 세계인데 이 질서가 없는 세계가 됐을 때 중국이라는 나라마저도 혼란으로 빠져들어갈 거다라고 피터 자이언이 얘기를 한 그거를 먼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가 이제 경계선이에요. 경계선을 이렇게 보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중국의 성적표, 뭐 일본의 성적표 해갖고 나라들 성적표가 있는데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보면은 학기말 끝날 때 학교에서 성적표 받아오면은 뭐 수미양가 다 써 있고 그런데 이 성적표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성적표를 이제 피터 자이언이 쓴 겁니다. 경계선, 국경선 해가지고 국경선은 어떻게 됐냐면은 중국은 Vast emptiness to the west. 서쪽으로는 텅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Jungles to the south. 남쪽은 정글이 있어요. Nuke power to the north. 뉴크 파워는 뭡니까? 핵무장한 나라가 북쪽에 있어요.
and southwest. 그리고 남서쪽에도 핵무장한 나라가 있습니다. superior maritime power to the east. 중국보다 더 힘이 센 해양 국가가 동쪽에 있습니다. 그 뭡니까? 그 경계선으로는 이건 빵점이죠. 서쪽은 텅텅 비어 있고 남쪽은 정글이고 그리고 북쪽에는 핵보유 국가가 있고 남서쪽에도 핵보유 국가가 있고 동쪽에는 중국보다 강한 해양 국가가 있다. 여기서 superior maritime power to the east를 나는 미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저자가 의미하는 것은 일본입니다. 중국의 동쪽에는 중국보다 더 큰 해양 국가가 있다. China doesn't so much secure its borders as manage them the best it can. 그러니까 중국은 최악의 지정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선도 아주 나쁘다, 잘 지키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라는 측면에서 중국은 수미안 가르치면 가를 맞는 겁니다. 아주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리소스, 자원. 중국은 China didn't get really serious about industrializing until the 1970s. 중국은 1970년대까지는 산업 국가가 아닙니다. So its local resources were all tapped more or less at once. 그래서 그때까지는 중국이 그냥 그 자기네 자원 가지고 그냥 쓸 수가 있었어요. That served China well. 그거는 이제 중국한테 뭐 괜찮았습니다. Until now. 최근까지 중국의 그 자원 문제는 뭐 식량 문제 이런 거는 뭐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그런데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미국이 만든 그런 질서가 없어졌을 때 중국은 모든 자원이 부족한 상태로 들어갈 거다. China is on the verge of running out of everything. 중국은 모든 것이 식량도 모자르게 될 거고 에너지도 모자르게 될 거고 모든 것이 모자른 상태로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 신형대국이고 미국하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세계를 끌어가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그런 모양의 그 한반도 통일의 국제정책을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 피터 자이안의 생각에는 중국이 그런 강대국이 된다라고 지금 전혀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데모그래피, 인구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질서 있는 세계에서의 일입니다. 중국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도시화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공산주의자들의 그 인구 통제 정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만 나라고. 그래서 그 하나만 나라는 인구 정책은 중국의 출생률을 완전히 다 망가뜨려 버렸죠. 이 피터 자이안 얘기로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중국이 세계에서 최악은 아니다. 최악이 아닌데 아직 엄청나게 나쁘지만은 최악이 아니라는 사실만이 희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성적표가 이제 밀리터리 마잇입니다. 군사력. 중국은 큰 나라이고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은 빠른 속도로 현대화되고 있다. 그러나 but that doesn't mean its military is well suited to the challenges of today. 그러나 중국의 군사력이 오늘날 or tomorrow 또 내일의 그 현대적인 도전에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니다. 우리가 중국 군사력을 미국 다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 군사력이 미국 다음 아닙니다. 중국 군사력이 소련보다 세나요? 그리고 중국 군사력이 해군에서 일본보다 센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이 2등으로 하는데 해군은 일본이 2등입니다. 그리고 지상군은 아마 소련군이 2등일 거예요. 공군도 소련이 2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리터리 마이트에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강대국이 아닐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력도 대단히 중요하죠. 중국의 경제는 자신이 형성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국제적인 경향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크게 의존당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 자체가 크니까. 그런데 중국의 운명, 중국의 경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깥의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중국은 바깥의 일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지만 바깥에 엄청나게 크게 의존한다. 대외 의존적이라는 뜻인데 Every system that has followed China's path has crashed.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경제 발전을 했죠.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중국이 밟아온 그 길이 지금 다 붕괴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So too will China. 그래서 중국도 앞으로 붕괴될 것이다. 지금까지 국제 질서가 붕괴되면은 바로 미국이 세계 질서를 만들었는데 그 질서에 놓여 있는 길을 타고 중국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이제 다 붕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중국도 붕괴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피터 자이안이 하는데 전망.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중국은 이웃나라하고 관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쁩니다. 제일 나쁜 나라가 러시아라고 썼습니다. 이 저자는. Only Russia has worse relations with its neighbors.
중국보다 이웃과의 관계가 더 나쁜 나라는 러시아 하나뿐이다. 이제 질서가 끝난 다음에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질서가 끝난 후,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 어떤 연구원에다가 미국이 패권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패권을 안 하게 된 세상, 다른 말로 질서가 끝난 세상, 질서가 끝난 후 중국을 성공하게 만든 모든 것들도 동시에 끝난다. When the order ends, everything that has made China successful will end with it. 그러니까 질서가 끝나면은 중국을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만든 모든 것도 다 끝난다. And no one will reach out with a helping hand. 그리고 누구도 중국한테 너 도와줄게 하고 손을 내밀지 않을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helping hand. 누구도 중국을 도와줄 수 없다. In a word. In a word에서 이제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결론이에요. overhyped. 중국은 너무나 과장된 나라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뭐 저는 뭐 항상 공부를 하면서 이렇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거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 피터 자연 이거 미친놈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이건 미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전략가라고 보셔도 괜찮을 정도로 지금 이제 이름을 얻고 있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리고 뭐 국제뉴스 이제 다른 오늘 일본 얘기도 하는데 올림픽을 이제 결국은 이제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일단 금년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하는 것은 안 한다. 그래서 내년 뭐 1년 이내에 하는 거로 합의를 보았다 그랬는데 이제 동경올림픽 2020이 동경올림픽 2021로 이렇게 바뀌는 것인데 이게 그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올림픽이 1896년에 현대 근대 올림픽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그리스에서 처음 열린 후에 지금까지 올림픽이 취소된 것이 3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기된 것은 처음이에요. 취소된 3번은 언제 취소됐었냐면은 1차 대전을 하고 있는 동안에 1916년에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대전 하고 있는 동안 2번 못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뭐 다 했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은 1년 이내에 개최한다고 말은 했지만은 개최할 보장이 없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더라고요. 왜 보장이 왜 없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가느냐 안 끝나냐를 모르기 때문에 그 보장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 1918년 인플루엔자 때 지구인 5천만 명이 죽은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속되는 것도 1년이나 지속되었고, 그리고 잠잠하다가 또 다시 나오고, 잠잠하다 또 나오고 그래갖고 그 파도가 3번이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번 거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참, 그러니까 거의 세계 대전에 준하는 사건이 지금 터지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올림픽 3번 못했는데 3번 못한 것이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 중에 못했는데 그거를 지금 못하다니. 우리가 그 전쟁을 정의 내리는 학자들이 보통 전투에서 사망자가 1000명 죽으면 그것을 이제 전쟁으로 카운팅을 합니다. 그 정도 죽은 사건들을 이제 그러니까 폭력이 어느 정도 돼야지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뭐 수만 명이 되니까 전쟁을 정말 여러 개 치른 그 정도만큼 지금 큰 그런 그 재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맞죠. 뭐 여러분들이 그림 좀 보겠습니다. 이거 동경 스타디움입니다. 저거 만드는데 70억 달러 들었다는데 만들어가지고 뭐 당분간 쓰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 그림 보면은 앞으로 이제 122일이 남았다라고 이렇게 그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올림픽 할 때 다 그랬죠. 앞으로 며칠 해가지고 나왔는데 준비하고 그랬는데 이거 전부 다 지금 다 정지되는 뭐 간판도 이제 새로 달고 뭐 이러는 상황이 됐죠. 여러분 또 그거 말고 미국 사람들은 뭐 애들한테 1년 사계절이 무슨 계절이냐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그러지 않고 농구 시즌, 야구 시즌, 뭐 풋볼 시즌, 무슨 뭐 아이스하키 시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미국 사람들은 1년 내내 그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지금 이제 농구 시즌인데 농구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미국 그 NBA라고 그래가지고 참 뭐 미국 사람들이 열광하죠. 이 농구 할 때마다. 근데 이제 농구장도 텅 비었는데 올림픽마저도 비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신문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1896년 올림픽이 시작된 이후에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으로 했죠. 그리고 이제 2020년 올림픽을 동경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일단 지연되었다. 1940년에 그 동경 올림픽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취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쿄가 올림픽에는 좀 이렇게 그 재수가 없는 도시 같아요. 1940년 동경올림픽이 뭐 전쟁 중이니까 못한 것이죠. 그리고 1944년 그때도 2차 대전 전쟁 중이라 이제 런던 올림픽을 못했고, 그리고 1916년에 못했는데 그거는 1차 대전인데 바로 원래 계획은 베를린에서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독일이 전쟁을 일으킨 나라니까 뭐 스스로 이제 그 올림픽을 뭐 취소시킨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예. 그 32번 올림픽 중에서 3번이 취소되었고 1번이 연기되었다라는 참 이 올림픽이 뭡니까? 평화의 제전이라고 그러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평화의 제전을 못하는 그런 우리 통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뭐 사상 최대로 많은 선수단 10,000명이 넘는 선수단이 올 것이고 참가국도 제일 많을 거라고 예측을 했다는데, 아무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국제 정치를 다 바꿔 놓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일본, 중국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 그 지도 하나 보십시오. 여기 이 지도가 약간 좀 특이하게 생긴 지도인데 제가 이 지도를 인터넷을 몇 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찾은 지도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몇 시간 돌아다닌 이유는 이 동해바다를 이스트시라고 쓴 지도를 찾느라고 이렇게 몇 시간이 걸렸어요. 이 지도는 이스트시라고 돼 있고 그 옆에 있는 섬을 울릉도 독도라고 아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한국한테 대단히 우호적인 지도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지도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통일 문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반도 통일의 국제정치학이라고 그랬는데,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나라는 아마 세계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제일 강력하게 반대하는 나라는 이 지도에 의하면 중국입니다. 자기 옆에 붙어 있는 나라가 통일돼 가지고 힘이 세지는 것은 절대로 바라지 않는 일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통일하는 것도 반대, 남한이 통일하는 것도 반대. 중국은 한반도가 지금 분단되어 있는 상태가 중국한테는 가장 좋은 상태일지 모릅니다. 중국은 이 지도를 보고서 통일된 한반도는 중국의 뒤통수에 붙어 있는 망치처럼 생겼다라고 봅니다. 예, 망치처럼 생겼죠. 정말 생기기도. 붙은 망치가 자기 뒤통수에 붙어 있는 것은 중국한테 구조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불편한 일입니다. 파워 폴리틱스적으로 보면은 주변에 힘센 나라가 생기는 것은 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파워 폴리틱스로 이제 반대를 하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을 지가 가져가면 돼요. 다 차지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차지하려면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일본도 보통 약하지 않은 나라인데, 일본이 한반도를 중국이 가져가는 날 일본은 뭐 이제 끝나는 거 되는 것이죠. 국가안보상으로. 일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통일된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단도처럼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일본의 심장을 찌르는 단도예요. 근데 이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 편이 된다? 그럼 일본 언제든지 심장에 칼 찔릴 그 위기 상황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파워폴리틱스적으로 봤을 때 일본과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면은 일본과 중국이 세계에서 2등, 3등짜리 나라인데 지금 그냥 경제력으로 중국을 2등, 일본을 3등 칩니다. 뭐 종합국력 다치면 이제 바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두 나라가 2등, 3등인데 2등, 3등이 구조적으로 반대하는 통일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국의 힘을 빌으면 통일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가 됩니다. 그 미국은 한국이 불쌍해서 이뻐서 통일을 시켜주고 싶어 할까? 그것은 아니죠. 한국이 통일이 되면 미국한테 유리하면은 해줍니다. 근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 힘들면은 뭐 그냥 두고지, 평화가 더 좋으니까. 그래서 몇십 년 동안 미국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저거 통일시키는 것이 우리한테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이란 나라가 점점 커지면서 미국한테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한테 대항하는 중국이에요. 그리고 북한은 사실 미국한테는 무슨 라이벌이나 적이 아닙니다.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조그만 꼬마 나라가 정말 골치 아프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미국이 봤을 때 중국의 도전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이라는 골치 아픈 말 안 듣는 이 나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통일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통일된 한반도,
북한이 통일하든 한국이 통일하든 통일된 한반도는 중국 편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 편도 되지 않습니다. 왜? 일본, 중국은 옆에 있는 무서운 나라니까. 그래서 통일된 한반도는 미국 편이 될 겁니다. 왜? 멀리 있는 나라가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북한이 통일해도 아마도 그렇게 될 겁니다. 한국이 통일해도 그렇게 될 거고. 그래서 한반도가 통일됐을 때 지정학적으로 권력 정치적으로 이것이 나한테 피곤한 일이 아니다라고 믿는 나라는 미국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구조적인 반대를 안 하는 것이죠. 그동안 70년 동안 왜 가만히 있었느냐? 미국이 70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통일하는 과정이 간단하지가 않아서 그랬습니다. 미국이 손에 뭐 흙 많이 묻혀야 돼요. 피도 묻힐 수 있어요. 그래서 다 계산해 보니까 그냥 놔두는 게 낫겠다 했는데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미국한테 도전장을 냈고 북한이 중국이라고 유일한 동맹국이죠. 미국 말을 정말 안 듣습니다. 골치 아파요. 그래서 지금 해결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쪽으로 미국이 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통일이 국제정치적으로 구조적으로 과거보다는 좀 더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일본은 뭐 미국한테 2차 대전에 미국한테 전쟁에 진 이후로는 일본은 미국 앞에서는 자기 의견들을 낼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한반도 상황을 놓고 보면은 통일이 언제 되느냐? 통일을 원하는 쪽의 힘이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의 힘을 누를 때 됩니다. 통일을 원하는 세력의 힘이 지금 현재 미국이 되는 것이죠.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의 힘, 아마도 중국일 겁니다. 그 세력을 확실히 누르면은 그러면 통일이 되는데 그런 일이 서서히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다시 강조하는 것은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국제 문제입니다. 우리는 분단을 원한 적도 없었고 그리고 통일을 바라지 않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1945년서부터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통일을 이루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국제적인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그 조건이 여기서 우리나라를 그래도 통일시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미국이 지금 통일시키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중국이 미국한테 대들고 있고 북한이 아주 골치 아픈 짓을 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하는 과정에 손에 흙이 좀 묻더라도 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 이제 계산해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뭐 하나의 만화죠. 미국이라는 엉클 샘이 한국에다 이제 돋보기들이 되고 보는 겁니다. 옛날에 1905년에 가츠라 테프트 조약이라는 거 있었죠. 러일 전쟁 다음에. 그때 미국은 한반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세월이 됐습니다. 왜? 중국이라는 도전자가 나타났고 북한이라는 골치 아픈 나라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 이제 한반도죠. 한반도가 통일되게 되면은 그것은 미국한테는 린치핀이 되는 겁니다. 동북아시아 안보의 린치핀 우리가 얘기한 적 있었죠. 아주 그 중요한 그 바퀴하고 축하구를 연결하는 그런 핀인데 바로 미국이 한반도 통일 쪽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지금 무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국제 문제에 관련된 책을 정부가 통일연구원 보고 좀 써달라고 그런 모양인데 거기서 중국하고 미국 얘기를 하는 것은 뭐 그런 의미에서는 타당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지금 힘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그 단순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이 더 그 막강한 나라로 치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제가 그 두 번째 강의는 바로 그 일본 이야기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